안녕하십니까. 사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에서 큰일이 터져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느라 이렇게 방송을 쉬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1, 2부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과 남미 소식, 2부는 이란전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1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미국 헤게모니 종말, 콜롬비아 부정선거 소식, 그리고 남미에서 격화되는 반제국주의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관련된 거, 미국 경기는 사실 작년 초부터 이렇게 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캐나다나 유럽, 이제 아시아 각국을 좀 관세를 이렇게 때렸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또 공항에서 검문 검색 이런 걸 강화하고 이것도 여파가 있습니다만 관광 경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물가가 오르면서 내수 경기가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올해 이란전이 터지고 기름값이 펑 튀었습니다. 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제 자원이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황당하죠. 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사치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미국의 산업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조 기반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데이터 센터, AI 이런 게 돌아간다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은 원초적인 제조 역량이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이 문제를 잠깐 배제하고 이 신용카드 연체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게 2009년 미국의 이제 부동산 위기 그 시절에 육박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스티브 레터너, 미국의 가계대출, 가계 관련된 것 그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이 비트코인은 4만 불 때까지 추락할 것 같다. 5만 불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덤프하고 있다. 이 두 번째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미국의 이제 공적 부채를 줄인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1, 2년 동안 사람들이 떠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것이 허구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공적 부채 관련돼서 암호화폐를 이용한다. 이런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일루전에 이렇게 속은 것이 아닌가,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덤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4만 불 때까지 내려간다고 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자,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어제 하락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달러가 강해지고 엔화, 원화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보다 한국 원화가 이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온라인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트리거를 당긴 사람은 위런 버핏입니다. 위런 버핏이 미국에 거대한 버블이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의 버블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달러 자산을 팔아서 이제 엔화로 이렇게 바꾸고 일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주식을 팔고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으로 옮겨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원화 달러 거래 관련돼서 가장 이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 누군가요?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이들이 이제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다 미국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삼성, SK 지금 미국 전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만 팔을 비틀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공장을 옮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2천억 불, 트럼프가 지정한 어떤 펀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의 슬러시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에 들어가야 될 돈, 총 2천억 불입니다. 이걸 트럼프 지정 슬러시 펀드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한국 경제에 엄청난 이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브릿지워러의 레이 달리오는 미국 달러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란전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끝났다 이렇게 단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글로벌 위치에 대한 직설적이고 냉정한 평가.
미국이 과거처럼 더 이상 힘을 투사할 수 없다. 미국의 힘의 한계를 이제 세계가 본 거죠. 자, 미국이 중국 같은 다른 강대국과의 전쟁을 벌릴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란과 지금 제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대비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된다. 장기화된 분쟁. 이것이 가져다 줄 미국 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명 손실. 이것을 미국 국민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에 이렇게 압력을 강화하다가 미국의 전력이 스트레치되어 있죠.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관련돼서는 봉쇄 정책. 수년간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 군사적인 태세로 이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은 끝났다. 미국의 한계가 드러나다는 겁니다. 중국이 부상해도 우리가 포위를 해도 중국의 팽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글로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미국의 힘의 한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바로 이제 이란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동안 이 호르무즈 해협,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거 1956년 스웨즈 위기 당시 이때 영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전 세계가 두 눈 뜨고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일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희망적인 사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미국 패권, 미국의 실질적인 힘의 한계 때문에 이제 헤게모니는 끝났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였는데 이 시대가 아니고, 자, 미국이 있고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약하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강국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옆에 있으면서 이제 서로 견제를 하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세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에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국이 쇠퇴하고 있는데 쇠퇴하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매우 이제 강경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몰락할 때 그때 패턴과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이 이렇게 몰락해 갈 때 군사적으로 매우 거칠고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과거 영국에도 바보들, 욕심꾼들, 사기꾼들 이들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대영 제국의 몰락을 자초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국주의적인 충동으로 가득 차서 바보, 사기꾼 이들에 의해서 미국이 통제되고, 자,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물밑에서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 물가가 치솟게 된다. 트럼프 이제 치명적인 어떤 타격으로죠. 정치적인 타격.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민생. 미국은 가장 많은 이제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낮출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은 석유 수입량을 줄입니다. 대신에 이제 비축유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중국은 엄청난 비축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비축유를 마음대로 이제 풉니다. 그러면서 유가를 낮추고 있는데 이 한계가 언제냐면은 7월이다. 7월 전에 이러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 누가 경고를 했을까요? 엑슨모빌의 이제 CEO 그리고 쉐브론의 CEO. 지금 이제 오일 메이저 CEO들은 7월이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렇게 물밑에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7월에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알바니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쿠셔너 그리고 이방카 이 둘이 지금 이제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자연 보호구역 이런 데인데 섬인데 사잔섬이죠. 이곳에 사서 이제 이렇게 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강경합니다. 무조건 추진하겠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난리가 났죠. 무슬림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어드 쿠셔너, 이방카도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야, 주이시들이 산다.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침공한다. 알베니아는 미국과 이제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코소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제어드 쿠셔너가 이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들고 일어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바다는 정말 아름답네요, 알바니아. 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도대체 이 국민의 땅, 이 이제 알바니아의 땅이 이렇게 외국 세력에 팔려 나갔는데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사잔섬은 자연 보호적으로 그리고 이 알바니아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과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죠. 바로 이제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사이에 있습니다. 알바니아 쪽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섬이 왜 중요한가?
단순히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섬은 이스라엘이 개발하려고 하는 르반트 지역 가스지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캐서린 타이슨은 이 점을 반복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르반트 배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레바논을 침공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가스청을 먹기 위해서다. 자, 먹고 난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키프로스에도 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키프로스로 이주하고 땅을 사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의 주민들도 야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레타 섬으로 이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쪽으로 가죠. 자, 그런데 그리스 지나서 이탈리아 갈 때 바로 중간에 바로 이 섬이 있습니다. 사잔 섬이죠. 자, 이 결국 여기에 이제 가스지대, 어떤 경유지대 만들고 이 섬에서 개발을 하는데 결국 파이프라인이 지나갔는데 중간에 섬에서 이렇게 뭐 밑에 받고 중간에 이제 파이프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저 압력도 줄이고 가스도 이제 위로 빼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섬을 사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알바니아는 이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역시 지금 연일 이제 반 이스라엘시입니다. 일단 레바논 지역이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특히 카톨릭이 많습니다. 카톨릭은 다이렉트로 또 바티칸과 연관이 되죠. 물론 이탈리아는 이제 아랍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시위에 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 레바논 침공 이것을 이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점점 더 이탈리아 시위도 이제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뭐 돌도 던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화염병도 등장하고.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금 뭐 친미 정권이다, 밀레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 뭐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길바닥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밀레이 들어서고 나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좋아졌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고 이제 민생고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밀레이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뭐 유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뭐 전부가 고통받고 있죠. 어쨌든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하고 대형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 밀레이도 있지만 반 트럼프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나와바리야. 그리고 이제 미국이 너희들을 통제하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미국이 관리하겠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린란드, 멕시코 다 마찬가지입니다. 쿠바는 지금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미 사람들을 자극한 것은 바로 선거 관련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밀레이 그리고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들의 이제 좀 친미 세력이죠. 이들이 연합해서 이 중남미, 남미를 상대로 하는 어떤 선전전 도구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2주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 주민들, 좌파 성향의 주민들은 이제 분노를 한 겁니다. 왜 우리 선거에 미국이 개입하는가? 미국은 지금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페루,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콜롬비아 사태. 이것이 지금 이제 일파만파로 이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래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콜롬비아는 이렇게 친미 정권이 들어섰을 겁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과거 이제 게릴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렬한 막시스트죠. 페트로 대통령이 경제를 좀 잘못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대거 받아주었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한 뭐 150만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이제 콜롬비아 민생에 큰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 열망이 컸던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친미 정권이 들었었을 건데 여기에 어떤 이제 부정선거 형태로 지금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어떤 사기꾼 형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 이제 CIA, USAID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유권자 명부, 선거인 명부를 쥐고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 그 안에 있죠. 자, 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제 콜롬비아 정부가 접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 유권자 명부 여기에 이 정체불명이 한 90만 명 정도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리고 법정 시한 이전에는 자, 이제 어떤 지역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유권자가 명단을 추릴 겁니다. 이것을 공급해서 여기에 축적을 하죠. 자, 그런데 법정 시한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두 번에 걸친 업그레이드. 여기서 90만 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표로 나왔습니다. 가짜 투표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콜롬비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처음 의혹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여당 진영이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점점 더 이제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것 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브루멘탈의 그레이존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영상으로도 올리고 글로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콜롬비아 이 발레 대학이라고 합니다. 벨레 대학인가. 자, 이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총파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콜롬비아의 젊은 층들은 좀 이제 좌파 성향이 많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어떤 친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군부, 경찰 그리고 미국과의 네트워크 이것은 뭐 거의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종적으로 인디오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이제 이렇게 해쳤죠. 그래서 스페니쉬 후예들이 많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는 백인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미적인데 이 베네수엘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친미 정권이 들었었을 텐데 미국이 개입해서 더 악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전 모랄레스 대통령, 모랄레스를 아예 잡아가려고 이제 미국이 계획한 거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볼리비아도 뭐 연일 시위 중이죠. 방송에서 자주 다뤘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페루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차 투표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1차 투표 때 특히 이제 이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들 그리고 리마 지역 이런데 이제 이 야당이 많이 지지하는 지역 이쪽에 투표지가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뭐 2, 3km 줄을 서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기다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소요 사태로 확대될 것 같아서 페루 정부는 긴급하게 투표지를 공급하고 어쨌든 선거는 치렀습니다. 페루 투표지 부족 사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뒤져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뉴스가 이제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몰도바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이제 제외 투표인데 많은 이제 몰도바 주민이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뭐 대사관 이런 데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투표지를 아주 제한된 숫자만 공급했습니다. 유권자가 이렇게 있으면 한 10분의 1 정도만. 반대로 EU 같은 경우 몰도바 주민들이 EU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몰도바의 산도가 정권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친EU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EU는 당연히 여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뭐 페루나 몰도바처럼 이제 투표 방해를 목적으로 투표지를 적게 공급했다.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역풍을 부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투표지 부족, 이제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겠다. 이러면 반드시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페루에서도 폭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공급을 했죠. 이 모스크바 이쪽은 조금 다릅니다만 몰도바 같은 경우.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어제 그제 방송을 쉬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봤습니다. 또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BS나 이런 방송들, 공영방송이 매우 디테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SBS, 다른 공중파, 그리고 종편.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 선거 관련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관련돼서. 물론 뭐 이 부정선거나 이런 것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떤 함정들이 있는가, 예비용지를 왜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비용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이송 방법, 그 다음에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만 인쇄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총체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사후 대책도 부족했습니다. 자, 지금 이 KBS나 이런 공중파, 뭐 여러분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좌파 성향, 우파 성향, 뭐 국힘당 지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다 계십니다. 자,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 방송이 이것을 매우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당, 야당 다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 이렇게 투표지 부족이 발생했다. 이게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재검표를 추진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이송 과정 관련된 거, 또 예비용지 문제, 이런 거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가 50장뿐이니 50명만 더 투표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비상식적인 상황,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틀 동안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송파구 4만여 장 뭐 예비 용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 뭐 하려고? 왜 투표소에 이게 없고 지들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든 의혹이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것을 사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구청장.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됐죠.
자, 여기에 어떤 이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매우 나오기 힘든 확률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다운밸런 문제, 뭐 대통령 선거하고 밑에 이제 쭈르륵 다른 이제 지역 선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 격차를 보일 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은 따로, 이쪽은 또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거죠. 뭐 몇십만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오세훈이 뭐 아파트 정책에 이렇게 했는데 뭐 민심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화당 찍으면 쭈르륵 공화당입니다. 민주당 찍으면 쭈르륵 민주당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3.15를 능가한다. 51.6%죠. 516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소 수개표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비법입니다. 마법의 도구죠. 물론 이건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표소, 투표를 한 곳에 투표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이제 개표를 하는데 수개표를 하는 거죠.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전선거 해도 됩니다. 사전선거 하되 관내선거, 투표함 이동이 되지 않는 관내선거를 하고 거기서 바로 개표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만약에 관내에서 투표함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때 전자개표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표를 하면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이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스템, 여기에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싹싹싹 피해가는 거죠. 양당이 다 수혜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관련돼서 사실은 양당이 다 이제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지면은 사사삭 피해가고 변명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이런 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적인 이제 부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세훈 투표 용지 부족, 대통령도 책임 느껴야 당연하죠. 자, 그런데 대통령만 책임을 느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더 중요한 거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힘당입니다. 선거를 누가 관리합니까? 궁극적인 관리 주체가 누구일까요? 선관위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국회가 선거 관련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법원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오세훈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그 국회, 그리고 이제 국회를 만드는 정당의 일원이죠. 이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선거 시스템을 만든 주체가 바로 정당, 그리고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또다시 이제 벽돌 투표지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AI인가? 뭐 구글 AI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선거만 주장하다가 제 선거를 받아버리면 제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 결과에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벽돌 사전투표지 다발을 마주하게 된다. 분명히 접어서 넣었는데 어느새 신권화폐 다발로 둔갑을 해서 개표장에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파헤치거나 프로세서를 갈아엎지 않는 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표지 부족에 대해서 주류 언론이 디테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세울 선관위 개혁은 무엇일까? 기존 인사 숙청 그리고 정치권에서 직접 선관위를 컨트롤하는 수순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 현직 판사가 선거관리 책임자인 시스템, 이것은 국제적으로 비상식적입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이 지금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관위에 대한 정치권의 장악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실제 그런 주장은 여야 지지자들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은 다들 인식을 했죠. 자, 선관위 이번에 갈아치우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사가 아닙니다. 프로세서가 투명하고 공정한가가 중요하다. 의도적인 투표지 부족은 고전적인 투표 방해라는 부정선거 수법입니다. 그러나 부작용과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진짜 의도적으로 했다면 어처구니 없고 지능을 의심해야 됩니다. 물론 2020년 미국 대선처럼 모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이 불리해지자 새벽 3시에 이제 투입하는 거죠. 추가로 투입하고. 물론 이것은 음모론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 고위층이 누가 이제 투표지를 타이트하게 제작해야 된다. 이 선의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전적인 상상입니다만 지금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만 행정적인 오판, 실수, 무능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뭐 인적 교체를 단행한다, 정치권이 장악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여당 측에서 그런 주장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선거 프로세스를 철저히 감사해서 포스트 일렉션 오디팅을 해야 됩니다.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이 증거물의 무결성 관련돼서 이 조목조목 따지고 지적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지 않는 한 탈출구는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지 우편국 집합소 감시망 부재, 투표함 이동 감시 문제, 밤마다 뜯고 열어서 무언가 쑤셔박는 투표함 봉인지 문제 뗐다 붙였다 하는 거죠. 이동을 강요하는 중앙집중식 개표, 동선 감시망 부재,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석과 감사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선거의 모든 권한을 쥔 국회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선거 관련 모든 권한은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국회가 지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개혁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은 국회, 즉 여야 정당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죠. 재선거만 받고 투표지를 충분히 인쇄하고 자 다시 선거 치르고 구청장, 시의원 좀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족하실 겁니까? 재선거보다 철저한 감사가 우선입니다. 이 독일은 선거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투표지 부족 사태 때 선거가 오염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재선거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언론정보 보조금제 2011년이죠. 이제 언론진흥위원회 만들고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누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조중동이 늘 상위 1, 2, 3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무성과 박지원 정치자금 투명화를 명분으로 이 국고에서 수백억씩 이제 정당 보조금을 줍니다. 바깥에서 이제 정치자금 받지 말고 정부가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 정부, 언론에 이렇게 폐쇄된 삼각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정치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국민적인 노력도 풀뿌리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소정당이 나오면은 큰 정당의 이제 뿌락치 조직에 불과하다는 거죠. 국민의 표심과 분리된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선관위가 있습니다. 이들 간의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거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가 있죠. 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본, 대만, 뭐 미국도 현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도 되고. 자, 선진 선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왜 이것과 분리된 매우 기이한 형태의 선거 프로세스를 계속 고집을 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사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재선거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각 정당, 여당,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행정부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큰 결단을 내리고 선거법을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선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국회와 정당 동시에 압박하는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트리거가 당겨졌는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몇 시간 뒤에 이러한 문제는 이제 별도로 다뤄서 2부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